청취자 여러분,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흐름으로 들어가기 전에 편집부에서 전하는 몇 마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곧 듣게 될 내용은 서울 마포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조용히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핵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핑크빛 로맨스가 있는 언정소설도 아니고 왕자와 공주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동화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의 날카로운 파편이며 심장을 찌르는 고뇌, 노년의 극심한 외로움, 그리고 생사의 문턱, 앞에선 뒤늦은 후회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은 커뮤니티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지만 그 심리적 무게는 배우자를 무심코 잊고 지내는 이들의 마음속 상처를 매우 깊게 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굳건한 마음가짐과 넓은 마음을 준비해 주십시오. 40년. 듣기에는 그저 시간의 정량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박 씨에게는 평온이라 여겨졌던 절대적인 침묵의 40년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40년을 함께 사는 동안 박 씨는 아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온전한 감사의 말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묵함이 권위의 척도이자 동양 가정의 기둥인 남자로서 필요한 굳건함이라고 항상 단정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을 보호하는 소나무나 잣나무라고 생각했지만 나무가 푸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대지의 어머니가 조용히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오후 아내가 10여 년 넘게 쌀독 바닥에 숨겨둔 낡은 일기장을 떨리는 손으로 찾아냈을 때에야 비로소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며 누워있는 여자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집 그의 곁에서 시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을 무참히 죽인 사람, 사랑을 갈구하는 심장에 마지막 떨림마저 옥죄어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책임감이라는 껍데기로 위장한 그의 잔인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박동수 씨의 아파트는 마포구의 9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 1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지 투성이인 발코니와 반쯤 말라버린 화분들 사이로 멀리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보입니다. 68세의 박 씨는 전형적인 모델, 더 정확히 말하자면 9세대 한국 남성의 완벽한 복제판입니다. 전쟁 후 국가 재건 사업에 청춘을 바쳤고 근면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하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극단적이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깊이 지닌 사람들입니다. 박아 씨에게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선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집을 짓고 여자는 가정을 꾸린다. 그의 지상 과제는 매달 월급을 한 푼도 빠짐없이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었고 처자식이 굶주리거나 춥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최명자 씨의 임무는 밥과 국이 맛있고 집안이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얌전하고 순종적이라고 여기는 그 침묵 말입니다. 흑백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길게 이어진 40년 동안 박 씨. 가족의 식사는 고행적이고 침묵하는 종교 의식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작고 왜소한 최고의 눈은 항상 바닥을 향해 내리깔고 있는 최 씨는 늘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지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항상 그가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박 씨가 상석에 앉아 수저를 들면 그것이 온 가족이 식사를 시작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빨리 먹었고 씹어 삼키는 소리와 수저가 사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사 중 들리는 주된 소리였습니다.
입가심으로 찬물을 다 마신 후 그는 일어나 소파로 직행하여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거 참 맛있다.는 칭찬 한마디. 오늘 집에서 어땠어? 허리는 좀 괜찮아. 같은 안부 인사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없었습니다. 만약 국이 조금 짜거나 생선 조림이 덜 익었으면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얼굴을 찌푸리며 혀를 쯧 차고는 수저를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건조한 탁 소리가 한번 울리면 최 씨는 알아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가녀린 어깨를 살짝 떨며 허둥지둥 그 음식을 치우고 남몰래 다시 요리하거나 다른 반찬으로 대체했습니다. 박 씨는 항상 자신의 집안 분위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질서이고 가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요즘 젊은 남자들이 아내를 떠받들고 주방에 들어가 요리하거나 애인을 달래는 모습을 보며 경멸하듯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는 남편의 위엄이 냉정함과 거리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질서라고 부르는 것이 동고동락하는 아내의 감정을 잔혹하게 갉아먹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 하나하나가 최 씨의 자존심과 나누고 싶은 욕구에 칼날을 긋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살면서도 그림자처럼 외로웠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 사이를 묵묵히 오갔으며 그곳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남편의 무관심에 의해 삼켜진 듯 했습니다. 병고는 어느 화요일 그들의 지루하게 반복되는 나날 중 잔인할 정도로 평범했던 날에 닥쳤습니다. 그날 서울에는 바람이 불었고 초겨울에 추위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시렸습니다. 박 씨는 오늘 동네 공원에서 노인회 회원들과 바둑을 두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막판에 바둑을 져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속이 쓰린 그는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릴 초애 씨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고 그가 외출 중에는 방해하지 말라고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귀가하라고 전화하지 않았는지 몇 마디 잔소리할 작정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간은 캄캄했습니다.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하고 따뜻한 노란 불빛이 없었습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도 푹 끓인 김치찌개의 쿰쿰한 냄새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어둠과 소름 끼칠 정도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고 왜 이 시간까지 밥상을 차리지 않고 불도 켜지 않았냐며 아내에게 소리치려 중얼거렸습니다. 임자, 어디 갔어 지금 몇 시인데. 집안이 이렇게 깜깜해 나를 굶겨 죽일 셈이야. 그의 목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려 퍼지다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서둘러 마중 나오는 슬리퍼 끄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엌 수도꼭지가 꽉 잠기지 않아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뚝, 뚝, 뚝. 그 소리는 일정하고 차갑고 날카로워 마치 죽음의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섬뜩한 느낌이 박 씨의 등골을 타고 흘렀고 항상 자신만만하고 뻣뻣했던 그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스위치를 찾아 부엌 불을 켰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확 켜지며 눈앞의 광경을 비추자 박 씨의 늙은 다리가 즉시 꺾였고 무릎이 바닥에 세게 부딪혀 아팠지만 그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작디작은 아내 최 씨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다듬다만 배추 바구니가 있었고 푸른 배추 잎들이 마치 미완성된 삶의 파편들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미역국 재료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미처 불을 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당연하게 부여했던 그 천직을 수행하던 도중에 쓰러진 것입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그것은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와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힘들지 않냐는 질문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여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박 씨는 아내 곁으로 기어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흔들어 불렀습니다. 임자, 여보, 명자야. 수년 만에 처음으로 명자라는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왔지만 공포로 인해 일그러지고 갈라진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다 못해 얼음장 같았지만 가슴에는 아직 미약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전화기를 찾아 늙은 손가락으로 서툴게 119 응급 번호를 눌렀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그 몇 분 동안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지난 40년 동안 서 있었던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깨끗했지만 오직 그 주인만이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트고 거친 손 설거지물과 세제로 인해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들을 보았습니다. 왜 전에는 이 손을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왜 좋은 고무 장갑이나 핸드크림 한 통 사줄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마포구의 고요한 밤을 찢으며 숨을 헐떡이는 아내와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남편을 싣고 차가운 서울의 밤을 질주했습니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코를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박 씨는 몸을 웅크리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낡은 구두만 빤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의료진의 다급한 발자국 소리, 다른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후회라는 고치 속에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공간에서 박 씨는 비로소 최 씨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전까지 그는 그녀를 공기처럼 여겼습니다. 당연히 존재하고 무료이며 보이지 않는 것 말입니다. 사람은 숨이 막힐 때,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때 비로소 공기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그의 집, 그 보금자리는 그녀가 없다면 영혼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 차갑고 무서운 동굴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어둠을 쫓기 위해 불을 켜줄 사람은 누구인가? 눈빛만으로도 그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알 사람은 누구인가? 한마디 원망 없이 그의 이유 없는 짜증을 받아줄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권위라고 여겼던 침묵이 이제 그를 공격하며 늙은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설거지할 때마다 굽어지던 그녀의 등을 기억했고 그가 큰 소리 칠 때마다 감내하던 그녀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하찮게 여겼던 그 기억들이 이제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그의 양심을 하나하나 베어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아내가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젊은 시절 꿈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자신 옆에서 잠들었던 여자의 내면 세계에 대해 완전히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 문이 굳게 닫여 그와 그녀를 가로막고 있는 순간 그는 극심한 공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아니면 그저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줄 기회조차 다시는 없는 게 아닐까. 그 질문은 육체의 어떤 상처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늦가을 신촌의 대학병원은 소름 끼치도록 암담한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요오드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의료진의 흰 가운 주름마다 숨어있는 비릿한 이별의 냄새가 후각을 자극하여 속을 울렁거리게 했습니다. 박동수 씨는 중환자실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고 귀는 마치 큰 폭발음을 들은 듯 먹먹했습니다. 막내 아들벌 되는 중년의 과장이 건네는 말은 차분했지만 사형 선고처럼 냉정하게 울렸습니다. 환자분은 광범위한 뇌출혈로 깊은 혼수 상태입니다. 가족분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아마 넘기기 힘드실 겁니다. 마음의 준비.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박 씨의 어깨에는 천은망은의 무게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인 끄덕임이었고 터벅터벅 긴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집에 가야 했습니다.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말하길 혹시 모를 그 만약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녀를 위해 깨끗한 옷 몇 벌과 개인용품을 챙겨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포구 아파트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 차창 밖으로 번져가는 서울의 넌사인을 바라보며 그는 이 도시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60년 넘게 이곳에 살았지만 서울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문이 삐걱거하며 열렸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낡은 나무 냄새, 최 씨가 할인마트에서 사오던 싸구려, 세제 냄새, 그리고 미처 끓이지 못한 밥상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참기름, 냄새. 하지만 오늘 집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정막 속에서 그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동굴 같았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도 칼질하는 소리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살갗에 스며들고 모공 하나하나를 파고들어 그를 전율케 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그는 사방의 벽에서 메아리치는 자신의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박 씨는 납덩이를 단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묽은 죽이라도 조금 끓일 생각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했지만 양심이 깨어난 가부장적인 남자의 무의식 속에서 그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망이 없다 해도 속죄를 위한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는 갈고리에 걸려있는 장gond무늬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날꼬해져서 카레와 고추장,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앞치마였습니다. 그는 튀어나온 배에 앞치마 끈을 서툴게 묶으며 거추장스럽고 우스꽝스러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위쪽 찬장을 열었다가 다시 아래쪽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릇과 냄비들은 최 씨가 지난 40년 동안 그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녀만의 질서대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금을 찾았지만 설탕통을 열었고 식용유를 찾았지만 식초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장이자 경제의 조타수이며 정치나 시국에 대해 거침없이 떠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던 박동수 씨는 지금 아내의 부엌 한가운데서 길 잃은 아이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그의 세상일지 모르지만 그녀의 세상은 이 몇 평 남짓한 공간에 갇혀 있었고 그는 그녀의 왕국에서 완전히 이방인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쌀통을 찾았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의 그것은 습기를 피하기 위해 냉장고 옆 가장 구석진 곳에 놓인 갈색 항아리였습니다. 그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얇게 깔린 쌀, 조금과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벼 나달 몇 개가 섞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투박하고 거친 손을 넣어 마지막 쌀알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손톱이 도자기 벽을 긁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갑자기 그의 손가락에 차가운 도자기와는 다른 딱딱한 물체가 닿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듬성듬성한 쌀을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항아리 바닥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겉에 묻은 하얀 쌀겨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꼼꼼하게 싸매고 단단히 매듭지은 비닐 안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표지는 짙은 녹색 인조 가죽으로 된 10여 년 전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사은품으로 주던 싸구려 수첩이었습니다. 표지 모서리는 닳아서 안쪽 종이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왜 그녀는 쌀독에 이것을 숨겼을까? 그 질문이 박 씨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쌀독,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곳. 그녀가 매일 끼니를 챙기기 위해 허리를 숙여야 했던 곳. 그리고 그곳은 평생 군자원 주방 군자는 부엌을 멀리한다. 이라. 여기는 그가 절대로 손대지 않을 고심을 그녀가 확신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가장 안전한 곳 바로 그의 코앞에 숨겼지만 관심에 있어서는 그와 10,0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사여사 씨는 꺼질 듯 깜박이는 노란 부엌 등 아래에서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가계부도 아니었고 빈 목록이나 자식들을 위해 몰래 숨겨둔 쌈짓돈 기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기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침묵의 대사였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외로움 속에 갇힌 한 여인의 절망적인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년, 월, 일. 최 씨의 글씨체는 기울고 떨렸으며 어떤 곳은 물에 젖은 드스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이날은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3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오늘로 그이의 아내가 된 지 딱 35년이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제일 비싸고 좋은 소갈비를 샀다. 4시간 동안 국을 끓이며 거품을 걷어내 국물이 맑게 우러나게 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분홍색 실크 블라우스도 입고 그이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이는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왔다. 그이는 밥상을 보고 왜 오늘 맛있는 반찬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싱거워 소금 아끼나. 그러고는 수저를 놓고 자러 들어갔다. 나는 국을 변기에 다 쏟아부었다. 화장실에 앉아 물을 크게 틀어놓고 우는 소리를 감췄다. 나는 선물도 꽃도 필요 없었다. 그저 고생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을 뿐이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여보. 여기까지 읽은 박 씨는 누군가 가슴을 세게 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슬로모션 영화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사업 계약에 실패해서 기분이 상해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국 타박을 했던 기억은 나지만 그날이 결혼 기념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더더욱 그날 밤 화장실 물소리 뒤에 숨겨진 것이 평범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서러움에 북받친 아내의 울음소리였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무관심은 어떤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년, 월, 일.
누렇게 바랜 종이 몇 장을 넘기던 그는 3년 전 어느 가을날에 멈췄습니다. 가을이 왔다. 오늘 시장 다녀오는 길에 마포 거리를 지나는데 은행나무 가로수 잎이 너무 노랗고 예뻤다. 바람에 잎이 황금비처럼 날렸다. 가슴이 아릴 정도로 아름다웠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그이에게 말했다. 여보, 밥 먹고 잠깐 나랑 산책 나갈래요? 강변길이 오늘 참 예뻐요. 나는 그이가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고개를 끄덕여 주길 바랐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다른 노부부들처럼 남편 옆을 걷고 어깨 동무도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야구 중계 중인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한 채 짜증을 냈다. 다리 아파 죽겠는데 걷기는 무슨 할 일 없어. 당신이나 좋으면 혼자 갔다 와. 그래서 나는 혼자 산책했다. 은행 나무 아래를 걸으며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내 그림자를 보았다. 외롭고 일그러진 그림자였다. 그이의 인생에서 내가 참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박 씨는 터져 나오려는 흐느낌을 막으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가 촌스럽게 낭만적이라며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고 타박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감정적 욕구가 사치스럽고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갈망했던 그 귀찮은 것은 단지 동행이었고 배우자 옆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그 낙엽진 길 위에서뿐만 아니라 기나긴 결혼 생활 내내 그녀를 홀로 걷게 했던 것입니다. 년, 월, 일. 지난주 마지막 페이지.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끊겨 있었으며 잉크 농담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글을 쓸 때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렸고 고통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요즘 머리가 너무 자주 아프다. 누가 망치로 관자놀이를 때리는 것 같다. 손발이 저려서 젓가락도 자꾸 떨어뜨린다. 무섭다. 죽는 게 무서운 건 아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가면 그이 밥은 누가 챙겨주나. 그이는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와이셔츠 다림질도 할 줄 모른대. 성격이 까칠해서 나 말고는 아무도 못 받아줄 텐데. 그이가 너무 걱정된다. 여보, 박동수 씨,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부탁해요. 나 당신 아내 안 할래요. 너무 무서워요. 다음 생에는 나무가 되고 싶어요. 높은 언덕에 자라 한 곳에 가만히 서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상관없는 나무요. 누구도 뒤돌아봐 주길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흘린 정, 조금 얻으려 누군가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줄은 얼룩진 물자국 때문에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 쓸 때 흘린 그녀의 눈물이거나 방금 떨어진 그의 눈물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아내 안 할래요. 그 말은 독이 묻은 화살처럼 굳어버린 박 씨의 늙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어떤 원망이나 저주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거부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 희생했지만 그가 준 고통과 외로움이 너무 커서 그녀는 단지 해방되기를 무지각한 나무로 환생하여 더 이상 마음 아프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를 걱정했지만 그 걱정의 대가로 그녀가 치러야 했던 것은 영혼의 고갈이었습니다. 박 씨는 차가운 식탁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 나오는 거칠고 쉰 울음소리가 오래된 아파트의 죽음 같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이른에 가까운 남자의 뜨겁고 짠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일기장 위로 떨어져 이미 쓰러진 아내의 고통과 섞였습니다. 그는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쌀독 낡은 앞치마 가운데가 움푹 패인 나무 도마, 모든 것이 그를 빤히 쳐다보며 무관심이라는 죄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어두운 비밀을 숨기기 위해 일기장을 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 그의 관심이 절대 닿지 않는 곳임을 알았기에 그곳에 숨긴 것입니다. 쌀독에 있는 일기장의 존재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가장 고통스럽고 역설적인 증거였습니다. 가족의 육체를 먹여 살리는 곳이 아내의 영혼을 묻어버린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지난 40년 동안 가정 내 모든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는 그녀를 침묵하게 함으로써 이겼고 복종하게 함으로써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부엌에서 눈물 젖은 일기장을 껴안고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생에서 비참하고 치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는 돈으로는 부자였지만 감정적으로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남자의 오만한 승리에 대한 대가는 바로 이 뒤늦은 후회, 바로잡을 기회조차 없는 후회였습니다. 새벽 4시. 서울은 여전히 짙은 안개와 늦가을의 쌀쌀함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포구 12층 아파트에는 부엌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동수 씨는 알람 소리가 아니라 베개 옆에 시리도록 빈 자리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터벅터벅 부엌으로 걸어가 68년 평생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던 것들과 서툰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쌀을 씻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에 물 쏟아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늙고 서툰 손가락 사이로 하얀 쌀알들이 바닥에 떨어져 말라버린 눈물방울처럼 굴러다녔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쌀알을 하나하나 주우며 예전에 그가 밥을 흘릴 때마다 아내가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줍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그는 미역국을 끓이고자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미역국은 산모나 생일인 사람에게 평안을 기원하며 끓여주는 생명의 국입니다. 그는 순진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국을 끓이면 기적이 일어나 그녀가 깨어나고 마치 이별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마른 미역을 물에 불렸지만 양을 가늠하지 못해 불어난 미역이 대접 밖으로 넘쳐 흘러 지금의 그의 마음처럼 검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참기름에 소고기를 볶았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덜 손질된 미역의 비릿한 냄새와 섞여 피어 올랐습니다. 그가 끓인 국은 색이 좀 탁했고 급하게 간을 하느라 짜고 떫었으며 미역은 충분히 끓이지 않아 질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40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후회와 뒤늦은 사랑이 담긴 국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보온 도시락에 국을 담았고 도시락 입구에 묻은 국물을 떨리는 손으로 닦아내며 마치 귀중한 보물을 다루듯 소중히 여겼습니다. 신촌 언덕에 위치한 세브란스 병원은 짙은 소독약 냄새와 이른 당직, 근무자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 씨는 국이 식을까봐 도시락을 품에 꼭 안고 중환자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를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자동 유리문이 열리고 인공호흡기에 쉬익, 훅 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죽음의 사신이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리듬처럼 들려왔습니다. 최 씨는 복잡한 전선들 속에 파묻혀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하얀 침대, 시트와 같은 색이 되어 생명력이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듯 했습니다. 박 씨는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곁에 바짝 앉았습니다. 그는 협탁 위에 도시락을 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그들 집 부엌의 냄새 진작 그녀에게 주었어야 할 다정함에 냄새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냄새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기계 리듬에 맞춰 가슴만 힘없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식어갔고 그의 마음속 희망도 그와 함께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거친 손을 뻗어 아내의 앙상하고 검버섯과 굳은 살이 박인 손을 떨며 잡았습니다. 이 손은 매일 아침 그의 와이셔츠를 빳빳하게 다려주었고 매일 저녁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으며 청소하고 아이를 키우고 온 가족을 지탱해온 앙상한 손가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이 손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그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회한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본래 위험 있던 남자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나고 갈라졌습니다. 여보, 명자야.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메어 울려 퍼지니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내가 국 끓여왔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이야. 내가 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좀 짜. 일어나서 간 좀 봐줘. 그리고 나보고 요리 못한다고, 타박해도 좋고 서툴다고, 혼내도 좋아. 제발 눈 뜨고 나 한 번만 봐줘. 그에게 돌아온 거슨 심박 모니터의 무감각한 삑삑 소리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여 아내의 차가운 손등에 이마를 대었고 그의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피부를 적셨습니다. 당신 일기장 읽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명자야. 다음 생에 나무 하지 마. 혼자 서 있는 나무는 너무 슬프고 춥잖아. 다음 생에는 다시 내 아내 해줄래. 맹세할게, 약속할게. 내 다리가 아파도 매일 당신 손잡고 한강 산책할게. 밥 먹을 때마다 맛있다고 칭찬할게. 다시는 화장실에서 울지 않게 할게. 당신 말 잘 듣고 꽃도 사줄게. 명자야, 미안해. 제발 나 두고 가지 마. 비틈미. 뒤늦은 고백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 고통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지금 머리카락처럼 얇았고 그의 사과는 그 운명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는 듯했습니다. 갑자기 심박 모니터 화면에 초록색 파동이 급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안에 있던 최 씨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늦가을 나비의 날갯짓처럼 아주 미세하고 약한 경련이었지만 박 씨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는 번쩍 고개를 들어 아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굳게 닫힌 그녀의 눈가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서서히 맺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베개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지 못했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영혼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회광반조일 수도 있고 남편의 애타는 부름에 응답하려는 사랑의 마지막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40년 긴 세월 동안 고독 속에 기다려왔던 사과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용서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해소된 서러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이 가슴 아픈 사랑의 마침표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최명자 씨는 그해 큰 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묘사했던 것처럼 가장 찬란한 노란 은행잎들이 가지를 떠나 서울 거리에 흩날리던 어느 늦은 오후 붉은 노을이 병실을 가득 채울 때에 떠났습니다. 그녀는 평온하게 마지막 억울함과 위로를 모두 안고 영원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마포의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과 한강변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에게 한 외로운 노인의 모습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맑으나 구주나 매일 오후가 되면 박동수 씨는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강변의 벽돌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나이와 슬픔의 무게로 등이 약간 굽은 채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뒤돌아볼 만큼 기이한 점은 그의 오른팔은 늘어뜨려져 있지만 손은 살짝 쥐고 옆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그녀와 산책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자의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마음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연분홍색 실크 블라우스 차림으로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곁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갓 피어난 들국화를 가리키며 오늘 한강 물이 불었는지 줄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세게 그의 백발을 헝클어뜨리지만 그는 자신의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녹여주고 있다고 믿기에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지독하게 슬픈 이 모습은 무관심의 대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추억으로만 사랑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었을 때 현재에는 채울 수 없는 광활한 빈자리만 남게 된다는 것을요. 청취자 여러분, 박 씨와 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여우는 식어버린 그날의 미역국처럼 우리 마음속에 씁쓸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국은 결국 아무도 먹지 않았고 버리자니 아깝고 남기자니 가슴 아픈 것이 되었습니다. 박 씨의 사과를 최 씨는 들었지만 그녀는 영원히 일어나 미소로 화답할 수 없고 남은 날들을 그와 함께 늙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에서는 뜨거운 청춘이든 저물어가는 노년이든 상대방의 온전한 존재와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화려한 물질보다 항상 더 중요합니다. 침묵이 평온이라거나 타인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살아 숨쉬며 곁에 있을 때 무관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죽이지 마십시오. 유품을 뒤적이고 눈물 젖은 일기를 읽으며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는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모든 후회가 무의미해집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십시오. 가능한 순간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인생은 유한하며 내일 내 옆의 의자에 여전히 그 사람이 앉아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